미국이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 유지했던 유럽과의 대西洋 동맹은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대신 중국 주변국과 미국 간의 태평양 동맹을 공고화하고 또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을 비롯한 주일 미군도 당연히 이런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요구에 국내 일부에서 강력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왜 그런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던 지난 3월 30일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성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중국 억제의 필수 파트너라고 강조를 했고, 앞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에도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과 함께 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대중국 압박을 위한 태평양 동맹의 역할 강화를 적극 역설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의 국내 정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방문 자체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 방문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헤그세스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미국의 방위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국내 정세를 고려해서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국과의 관계 강화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지난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화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이라면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그대로 앞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국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적대국인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유 등의 과제도 또다시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한 바 있었죠.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 외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된다면 1순위 지역은 대만이 손꼽힙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지침에서 이를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입니다. 존 케인은 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이야기한다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케인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은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고 더 빨리 긴박함 속에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존 케인이 말한 오후 10시 48분이라는 건 북한과 함께 미국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수도의 현재 시각을 언급한 것인데, 군이 항상 적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케인은 이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과 관련해서 북러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서 지역 안정,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방장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 그러니까 미 본토를 위한 방어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이런 개념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축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쩔 수 없이 대만 수호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가 대중국 압박이기 때문에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해외 주둔 미군을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상황입니다. 만약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당장 한국 내의 친중론자들이나 정북 좌파들은 중국을 의식해서 결사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는 사실 국제정세에 정말로 무지하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확실한 친중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일 것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 될 겁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점령은 사실상 남중국해를 모두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닥칠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1월 9일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세계 경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조 달러 그러니까 1경 4천조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추산이 나왔다면서 특히 중국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의 GDP가 23.3% 정도 감소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마이너스 13.5%는 물론이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의 마이너스 16.7%보다도 더 큰 피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독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를 알려면 지난해 1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서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개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이 붙은 158쪽 분량의 워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모두 물적, 인적 손실을 당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만 전쟁 발발 시에 주한미군의 4개 전투 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서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측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대만 포위를 위해서 대규모 해군을 동원할 경우에 미군이 중국 대륙, 대만과 가까운 한국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 공군기지, 나아가서 제주 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차출될 경우에 당연히 중국도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공격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 및 주일미군 기지를 향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를 이미 중국은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 전략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만약 대만 점령 작전을 펼친다면 최우선 과제가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군의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고 두 번째가 괌 그리고 미국 본토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개입을 해야만 한국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에 의해서 국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면 봉쇄를 하게 된다 해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대만 외에 바로 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유 등 일부 핵심 자원 수송로를 100% 미국이 보호하는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는 호르무즈, 말라카, 바시협을 잇는 남방 항로를 통해 수입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 해군의 도움 때문에 자유로운 해상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해서 완전 흡수해버리면 남중국해, 특히 바시협을 봉쇄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은 3개월 내에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살기 위해서 중국의 발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서 방파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수호는 곧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전쟁에 왜 주한미군이 참전해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이 공조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다 이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딴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를 반대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선택은 한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YTN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